옳게. 40년 밥 얻어먹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넌 우리 집안의 하녀였어. 집 내놓고 넌 몸만 나가. 아니, 뭐라고요? 아가씨, 그동안 제 돈 가져다 호의호식하셨죠? 이젠 이자와 함께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옥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올케 집 아파트 등기는 어디 있대요? 장례식장 한켠 신우이 박미숙의 목소리가 조문객들의 곡소리 사이로 스며들었다. 88세의 시어머니 박춘자는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 한정희가 앉아있는 상주석을 힐끗 노려보며 대답했다. 쉿, 목소리 낮춰. 그년이 들으면 어쩌려고. 에이, 뭐려. 저 꼴 좀 보세요. 남편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멍하니 앉아만 있잖아요. 원래 저런 여자예요. 미숙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올케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아니, 초라하다 못해 우습기까지 했다. 45의 미숙은 어머니의 오른팔이자 이 집안의 실세였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믿었다. 오빠인 박성호가 살아있을 때도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자신과 어머니가 결정했다. 올케인 정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밥하고 시키는 대로 청소하고 시키는 대로 고개 숙이며 살아온 존재에 불과했다. 어머니, 오빠 명의로 된 거 맞죠? 그 아파트. 박춘자의 눈이 번득였다. 당연하지. 내가 살아생전 성우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어. 절대 마누라 이름으로 재산 넘기지 말라고. 그놈이 그래도 내 말은 들었어. 그럼 오빠가 죽었으니까 상속은 어머니랑 저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녀는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장례식장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소에서 나눌 법한 것이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빈소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아들이자 오빠의 명복이 아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30억짜리 아파트.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 시각 상주석에 앉은 한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68세의 그녀는 평생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다. 25에 시집와서 43년을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시누이의 멸시 속에서 버텨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슬픔을 연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정희는 상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을 살짝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1년 전 남편 몰래 설치한 홈캠이었다. 거실, 안방, 현관. 세 군데에 설치된 카메라는 24시간 녹화되고 있었고 모든 영상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고 있었다. 왜 이런 것을 설치했느냐고?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43년을 살면서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그 순간부터 정희는 알았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며느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희의 생각을 끊었다. 정희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거기 멍하니 앉아만 있을 거야? 조문객들 음식은 누가 챙기고? 내 남편 장례식이야. 이년아. 정희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차가운 결이었다. 네, 어머니.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정희가 조문객 접대 쪽으로 걸어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시 머리를 맞댔다. 어머니, 발인 전에 집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서류들 챙겨놔야죠. 박춘자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내가 좀 다녀와라. 등기 필증하고 도장, 그거 찾아놔. 알았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장례식장의 불빛 아래에서 정희는 홀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영정 속의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43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의무였고 관습이었고 체념이었다. 정희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은 몰랐겠지.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당신네 집안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난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녀의 품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하니 홈캠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있었다. 정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시작이군요. 발인을 하루 앞둔 밤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낮 동안 몰려들었던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남은 것은 희미한 향 냄새와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뿐이었다. 어머니, 저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도 여기서 뜬 눈으로 밤새시면 안 되니까 같이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시누이 미숙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마치 효녀가 노모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었다. 아니, 한 사람은 알고 있었다. 정희는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귀는 오롯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향해 있었다. 그래, 가자. 며느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다. 네, 어머니. 나 잠깐 미숙이네 집에 가서 쉬었다 올 테니까 넌 여기 지키고 있어. 알았어?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편히 쉬다 오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평생 저렇게 고분고분했으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라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여자였으면 재산이라도 빼돌렸을 텐데 전혀는 그런 재주도 없는 바보라고. 미숙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장례식장을 나서려는 순간 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혹시 집 비밀번호 아세요? 제가 바꾼 지 얼마 안 돼서요. 미숙의 눈이 번뜩였다. 이 멍청한 년이 스스로 정보를 주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답했다. 아, 그래. 뭔데? 1205-1956이에요. 시아버지 제삿날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말하듯. 알았어. 미숙은 피식 웃으며 어머니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이 탄 택시가 사라지자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택시의 목적지는 분명 미숙의 집이 아닐 터였다. 과연 30분 후 홈캠 화면에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 그리고 열리는 문.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다. 빨리빨리 들어가. 미숙의 목소리가 홈캠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안방 장롱 맨 아래 서랍 확인해봐. 그년이 거기다 중요한 거 넣어두더라. 미숙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달려갔다.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히며 뒤지기 시작했다. 속옷, 양말, 오래된 편지 뭉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있다. 미숙의 손에 푸른색 파일이 들려 있었다. 파일을 열자 등기 필증이라고 적힌 서류가 나왔다. 어머니,
찾았어요. 등기필증이요. 시어머니 박춘자가 휠체어를 밀며 안방으로 들어왔다. 88세의 노구였지만 돈 앞에서는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도장은? 인감도장? 잠깐만요. 미숙은 장롱 서랍을 더 뒤졌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도장 케이스를 발견했다. 이거다. 어머니, 도장도 있어요. 박춘자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잘했어, 미숙아. 이거면 돼. 이거면 전현 빈털터리 만들 수 있어. 아, 근데 어머니. 법적으로 배우자한테도 상속권이 있지 않아요? 그건 내가 다 알아봤어.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유언장이 있으면 달라진대. 성우가 생전에 써둔 유언장 있잖아.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빠가 유언장을 썼어요? 박춘자가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이며 말했다. 내가 작년에 성우 입원했을 때 받아뒀지. 모든 재산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남긴다. 아내 한정희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와, 어머니 대단하세요. 흥,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전현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40년 넘게 우리 집안에서 밥 얻어먹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두 사람은 등기필증과 도장을 챙겨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홈캠에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그 시각 장례식장에 홀로 남은 정희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나직이 웃었다. 가져가세요, 마음껏.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품에서 또 다른 핸드폰을 꺼냈다. 이 변호사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였다. 예상대로입니다. 시작하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굳은 얼굴이 촛불에 일렁였다. 여보, 당신은 평생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 편이었지. 날 보호해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도 난 준비했어요. 1년 전부터, 당신이 쓰러지기도 전부터. 사실 정희가 홈캠을 설치하고 모든 중요 서류를 금고로 옮긴 것은 일주일 전이 아니었다. 1년 전 남편이 첫 번째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부터였다. 그때 정희는 알았다. 남편이 떠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래서 준비했다. 진짜 등기필증은 은행 대여금고에, 진짜 인감도장은 이 변호사 사무실에, 그리고 시댁이 가져갈 장롱 서랍에는 정교하게 만든 가짜 서류들을. 무대는 준비됐어요.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남편을 잃은 슬픔인지 아니면 43년의 세월에 대한 한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발인 당일 아침 장례식장에는 다시 조문객들이 모여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 틈에서 시어머니 박춘자와 시누이 박미숙은 득의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정희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박춘자는 코웃음을 쳤다. 흥, 내 걱정은 내가 해라. 난 잘 잤어. 옆에 서 있던 미숙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옳게,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울었어? 아이고, 남편을 보내는데 안 울 수가 있나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그것처럼. 하지만 그 떨림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미숙은 어머니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됐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젯밤 챙겨온 등기필증과 도장이 핸드백 안에 들어 있었다. 오늘 발인이 끝나고 법원에 가서 상속 서류를 접수하면 저 멍청한 며느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터였다.
발인의식이 시작되었다. 연결식에서 조사를 읽는 사람은 고인의 친구였다. 그는 박성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 들었다. 성실했다고? 가족을 사랑했다고?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다. 자신을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라고 했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할 때 단 한 번도 막아선 적 없던 남편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운구가 시작되었다. 장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숙이 정희 옆에 앉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옳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네. 오빠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잖아. 자식도 없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냥 살아야죠, 뭐. 하루하루. 그래도 다행이다. 오빠가 집은 남겨줬으니까. 아, 근데 올게. 미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그 집, 오빠 명의잖아? 네. 그럼 상속 문제가 좀 복잡하겠네. 어머니도 계시고, 나도 있고.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그건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배우자니까 상속권이 있을 테고.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장지에 도착했다. 관이 내려지고 흙이 덮이는 동안 정희는 묵묵히 서 있었다. 43년을 함께한 남편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세월에 대한 눈물이었다. 청춘을 바쳤던 시간, 돌아오지 않는 그 모든 날들에 대한 애도였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가 떠났다. 정희가 집으로 돌아간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다.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분명 떠날 때 정돈해 두었던 신발장이 어질러져 있었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 서랍이 열려 있었고 속옷과 양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랍 안을 확인했다. 푸른색 파일이 사라져 있었다. 붉은색 도장 케이스도 가져갔군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예요. 예상대로 가져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어젯밤 홈캠 영상 모두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과 시누이 분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해서 서류와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이 완벽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이 가짜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주문 제작한 연극 소품이니까요. 실제 등기 필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에서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공문서 위조 시도까지 추가될 겁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변호사님, 그 유언장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작년에 남편한테 받았다는 거요. 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고인이 작성하신 것. 다른 하나는 위조. 위조라면? 그건 더 큰 범죄가 됩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니까요. 어느 쪽이든 저희에게 유리합니다. 정희는 조용히 웃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희 아파트 한 달 전에 팔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제 친정 조카한테요. 적법하게 매매 계약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어요. 지금 저는 이 집의 임차인이에요. 월세 내고 사는 세입자.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그러면 시댁분들이 가져간 등기 필증은 효력이 없죠.
이미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분들이 뺏으려는 집은 이미 빈 껍데기예요.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정희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았다. 4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변호사님, 이제 다음 단계 준비해 주세요. 내일 그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겠죠.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눈을 감았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곧 끝날 터였다. 3일장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정희가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고 있을 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로 들어섰다. 며느리, 며느리. 시어머니 박춘자의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다. 정희는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어쩌다 이 이른 아침에. 어쩌다긴 뭘 어쩌다야. 박춘자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미숙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닥쳐, 이년아.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어. 박춘자의 눈이 정희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탐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며느리, 너 이리 와서 앉아. 정희는 묵묵히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주 앉았다. 마치 신문이라도 하듯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며느리,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이 집 누구 명의야?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남편 명의였어요, 어머니. 그래, 내 아들 명의였지. 근데 내 아들은 이제 없어. 그러면 이 집은 누구 거야? 법적으로는 상속 절차를 밟아야. 닥쳐. 시어머니의 고함이 거실에 메아리 쳤다. 정희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며느리, 내가 40년 넘게 너 지켜봤어. 넌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뭘 했어? 자식 하나 못 낳고 집안일이나 겨우 하면서 밥 축내고 살았잖아.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희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 자식은 제 잘못만은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변명하지 마. 어쨌든 넌 우리 박씨 집안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야. 근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미숙이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정희가 바라보니 재산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다. 옳게, 여기 서명해. 이게 뭔가요? 보면 몰라. 재산 포기 각서야. 올케가 오빠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야. 정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정교하게 작성된 법률 문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다. 서류 하단에 찍힌 도장. 그것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장롱에서 훔쳐간 그 도장이었다. 아가씨, 이 도장은 올케 도장이잖아.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어. 정희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것을 시댁 식구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 아가씨. 이건 좀 생각해봐야.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박춘자가 휠체어 손잡이를 내리쳤다. 넌 선택권이 없어. 여기 서명하고 몸만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너 쫓아내든지. 어차피 유언장도 있어. 미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남편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 나타났다. 오빠가 직접 쓴 거야. 모든 재산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남긴다. 아내 한정희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이게 오빠 뜻이야. 정희는 유언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필체는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날짜를 보니 작년 5월 남편이 첫 번째 심장마비로 입원했을 때였다. 어머니, 이 유언장은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건가요?
뭘 그런 걸 따져. 아들이 직접 쓴 거면 됐지.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43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40년이 뭐 대단해? 밥 먹고 잠자고 했으면 본전 뽑은 거야. 미숙이 볼펜을 정희 앞에 내밀었다. 옳게, 빨리 서명해. 안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이 시간에? 미숙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택배인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한정희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다. 뭐? 변호사? 이 변호사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재산 포기 각서와 유언장에 멈췄다. 한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네, 변호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다. 박춘자 여사님, 박미숙 씨. 저는 한정희 사모님을 대리하여 두 분께 정식으로 통보드립니다. 뭘 통보해? 박춘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았다. 첫째, 이틀 전 두 분께서 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여 서류와 도장을 가져가신 사실이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 침입 및 절도에 해당합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CCTV? 둘째, 두 분께서 가져가신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은 연극 소품용으로 제작된 가짜입니다. 실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라고?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비틀거렸다. 셋째, 해당 유언장에 대해서는 필적 감정 및 작성 경위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만약 위조로 판명될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추가됩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아가씨. 저 43년 동안 참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이 변호사가 등장한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며칠간 잠잠했다. 정희는 그 침묵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연 3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정희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은 오후 3시쯤이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현관문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 자신의 옷가지들, 신발들, 그리고 사진첩까지. 누군가 짐을 문 밖으로 내던진 것이었다. 이게 뭐야? 정희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하는 오류음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어머, 옳게 왔네. 문이 열리고 미숙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옳게, 이 집 이제 우리 거야. 비밀번호 바꿨어. 옳게 짐은 거기 다 뺐으니까 가져가.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제 집인데. 옳게 집이었지. 이제 아니야. 미숙이 비켜서자 거실에서 시어머니 박춘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녀의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며느리, 이 사람들 봐라. 내가 고용한 경호원들이야. 너 오늘부터 이 집 못 들어와. 정희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박춘자가 휠체어를 앞으로 굴렸다. 주름진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며느리, 내가 평생 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넌 우리 집안의 하녀였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체면상 며느리라고 불렀지. 사실 넌 밥하고 빨래하는 하녀야. 어머니, 뭐가 어머니야? 이제 내 아들도 없는데 내가 왜 널 어머니라고 부르게 해야 해? 넌 남이야, 남. 미숙이 정의의 짐을 발로 밀었다. 옳게, 빨리 가져가. 여기서 뭘 더 기대하는 거야? 정의는 복도에 흩어진 자신의 짐을 바라보았다. 43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결혼 앨범, 남편과 찍은 사진들, 시어머니 생신 때 선물 받은 한복까지.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기는. 내 눈물이 무슨 소용이야. 박춘자가 코웃음을 쳤다. 미숙이 문을 닫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정장을 입은 이 변호사와 그 뒤를 따르는 경찰관 2명이었다. 잠깐만요. 이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박춘자 씨, 박미숙 씨,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한정의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시고요.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주거 침입 및 불법 점유 신고요. 박춘자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뭐? 주거 침입이라고? 여기가 누구 집인데?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박춘자 씨, 이 서류 보시겠습니까? 이 아파트의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요. 미숙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다. 내용을 읽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읽어보셨죠? 이 아파트는 한 달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한정의 사모님의 친정 조카 되시는 김민준 씨입니다. 뭐라고? 박춘자가 비틀거렸다. 미숙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등기필증 가져왔잖아. 이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다. 그 등기필증 말씀이시죠? 그건 연극 소품입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아가씨, 여기는 더 이상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제 친정 조카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월세 내고 사는 임차인이고요. 미숙이 악을 썼다. 거짓말. 이건 오빠 집이야. 오빠가 평생 벌어서 산 집이라고. 맞아요. 남편이 산 집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제 조카한테 팔았고요. 언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이 2번째로 쓰러졌을 때요. 3개월 전이에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떠나면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할지. 박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성우가 그런 짓을 했어? 내 아들이? 네, 어머니. 남편은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평생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적어도 집만큼은 지켜주고 싶다고요.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렇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아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박춘자 씨, 박미숙 씨,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이 없으시니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불법 점유로 처리됩니다. 이럴 수가. 미숙이 주저앉았다.
박춘자는 휠체어에 털썩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성호야, 성호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복수의 쾌감이 밀려와야 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경찰이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간 후 정희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30억짜리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이 변호사가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허무하네요. 허무하시다고요? 정희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43년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25살 때 시집 와서 68이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이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경청했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항상 시어머니가 저를 때려도 욕을 해도 남편은 한 번 막아선 적이 없었어요. 그냥 피하라고만 했죠. 어머니 성격이 그러시니 내가 좀 참아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우이는 더했어요. 저를 하녀 취급했죠. 명절 때마다 제가 음식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모님, 제가 아이를 못 낳은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문제는 남편 쪽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평생 자식 못 낳는 며느리로 살았어요. 모든 비난을 혼자 받으면서.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이혼을 안 하셨습니까? 정희는 쓸쓸히 웃었다. 이혼? 제가 시집 온 게 1981년이에요. 그때는 이혼이 얼마나 큰 낙인이었는지 아세요? 특히 여자한테는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갈 곳도 없었고요. 친정에서 물려받으신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거요. 그건 비밀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몰라요. 비밀이라고요? 네.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땅을 물려주셨어요.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땅이었는데 시댁 식구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했다가는 빼앗길 게 뻔하니까요. 그 땅이 지금 신도시가 됐어요. 20년 전에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저를 빈털터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저는 꽤 부자예요. 이 변호사가 감탄했다. 대단하십니다, 사모님. 대단할 것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으니까.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변호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시댁분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첫째,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입니다. 홈캠 영상이 증거로 있으니 기소는 확실합니다. 그건 알아요. 둘째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조사한 결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고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대출이요? 네. 5억 원입니다. 고인께서 첫 번째로 쓰러지셨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고인의 인감을 이용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시누이 되시는 분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해서 돈은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남편이 쓰러져 있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그의 명의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모님의 친정, 땅 보상금 중 일부가 신우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3억 원입니다. 5년 전에 이체되었는데 사모님께서 직접 이체하신 건가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남편이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남편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신우이한테 간 거예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분노가 밀려왔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변호사님, 그 돈들 다 받아낼 수 있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합니다. 5억 원 대출금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3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 그가 물었다. 사모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이제야 이러시는 겁니까? 왜 40년을 참으셨습니까?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내 편이 되어주겠지. 바보 같은 희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없어요. 희망도 미련도.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정희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얼굴이 촛불에 흔들렸다. 여보, 이제 다 끝내려고요.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이 거리를 물들일 무렵 정희는 법원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이 변호사가 다가왔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법원 로비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 있었다. 박춘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미숙은 그 옆에 서서 정희를 노려보고 있었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의 얼굴은 크게 변해 있었다. 핏기가 없고 눈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현이 왔네. 미숙이 이를 갈았다. 하지만 박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 전에 기세등등함은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원고 측, 즉 정희의 주장은 명확했다. 첫째, 피고 박춘자와 박미숙은 원고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서류와 인감을 절취하려 했다. 둘째, 피고들은 고인 박성호의 명의를 도용하여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 돈은 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셋째, 피고 박미숙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대출은 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3억 원은 정당한 차용이었다고.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이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홈캠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서류와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미숙이 장롱을 뒤지는 모습, 박춘자가 도장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거면 이 아파트 우리 아들 명의로 돌릴 수 있어. 박춘자의 목소리였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이 대출 서류를 보시면 고인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은 피고 박미숙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이 변호사가 감정서를 제출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머뭇거렸다. 미숙이 옆에서 뭔가를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반박 자료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은 원고 측의 압도적 우세로 진행되었다. 휴정 시간, 정희는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며느리. 박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88세의 노인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며느리,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응? 정희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43년 전에 제가 시집 왔을 때 기억나세요? 박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첫날 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밥맛이 없다고. 새 며느리가 차린 밥상인데 밥맛이 없다고요. 박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43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요. 저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잘못하는 며느리였죠. 그건 내가. 어머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제가 용서할 것 같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용서 못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43년 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요. 미숙이 다가왔다. 옳게, 제발 어머니한테 이러지 마. 어머니 연세가 있잖아.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정희가 미숙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씨가 저한테 한 말들, 저 다 기억해요. 하녀 같은 년, 자식도 못 낳는 년, 밥값도 못하는 년. 그 말들 다 기억해요.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으면 왜 제 돈 3억 원을 훔쳐갔어요? 그건 오빠가.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을 때 남편은 그런 돈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아가씨가 직접 한 거였어요. 미숙이 주저앉았다. 박춘자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며느리, 제발.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그동안 제 돈 가져다 호의호식하셨죠? 이젠 이자와 함께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옥 가셔야 해요. 정희는 돌아섰다. 뒤에서 박춘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재판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박미숙은 사기 및 절도 미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춘자는 고령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전 재산을 압류당했다. 정희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섰다. 이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진짜 제 인생을요. 1년이 지났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되었고 정희는 이제 69이 되어 있었다. 동해안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건물 위로 정희의 바다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이곳이 정희가 새로 시작한 삶의 터전이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젊은 손님이 카운터로 다가왔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잠깐만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다. 43년을 서울의 아파트에 갇혀 살았던 정희에게 이 풍경은 매일 새로웠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이 변호사였다. 사모님, 아니, 사장님. 어머,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정희는 이 변호사에게 커피를 내려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그렇죠? 제가 평생 꿈꿨던 곳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꿈도 못 꿨죠. 행복해 보이십니다.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에는 없던 평온함이 있었다. 행복해요, 변호사님.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시댁분들 소식 들으셨어요? 정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조금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재산이 다 압류되고 나서 갈 곳이 없으셨거든요. 시누이분이 비용을 대고 계시는데 그분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시누이는요? 의류 쇼핑몰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분과도 이혼 절차 중이시고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복수가 완성된 것이었다. 그녀를 평생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무너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변호사님,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요. 네. 가끔 그분들 생각이 나요. 미워했던 만큼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한 거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그 집에서 하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제 이름 걸린 카페에 앉아 있을 수 없었겠죠.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젊은 남자였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이모, 왔어요. 어머, 민준아. 어서 와. 이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분은요? 제 친정 조카예요. 제가 아파트 팔았던 그 조카요. 민준이 카운터로 와서 정희를 안았다. 이모,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너도 잘 지내고? 네, 덕분에요. 이모가 아파트 싸게 넘겨주셔서 저도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정희가 웃었다. 민주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친정 식구였다. 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인 민준만 남았다. 정희가 아파트를 민준에게 넘긴 것은 단순히 시댁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언젠가 자신이 떠난 후 이 조카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모, 그런데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민준의 표정이 살짝 무거워졌다.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모 시어머니요. 요양원에서 많이 편찮으시대요.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고. 정희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박춘자. 그 이름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래. 이모, 가보실 거예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파도는 여전히 해안을 두드리고 있었다. 안 가.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모. 민준아, 그분은 평생 나한테 어머니가 아니었어. 나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하녀 취급했지. 그런 분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희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평온함만 있었다. 민준아, 나는 이미 작별 인사를 했어. 1년 전에 법정에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네, 변호사님.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가 떠나고 민준도 일을 보러 갔다. 정희는 혼자 카페에 남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정희는 영정 사진 하나를 꺼냈다. 남편의 사진이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집만큼은 제 이름으로 넘겨줬죠.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 알아요. 정희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볼 시간이었다. 카페 문을 잠그고 정희는 해변으로 나갔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끝을 적셨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나 한정희, 69살. 이제부터 내 인생 시작이야. 파도 소리가 그녀의 외침을 삼켰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정희의 얼굴에도 붉은 빛이 번졌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한정희로서의 삶.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카톡방에 공유해서 주위 분들과 공감하며 대화 나누시면 좋습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